왜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야만 했을까? 나는 텅 빈 거실에 앉아 내 손으로 파괴해버린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곤 했다. 액자 속 우리는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거짓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러나 그 순간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이었는지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온기와 평화는 결국 내가 가장 쉽게 버려버린 것들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는 걸 깨닫기까지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 이 비극의 시작은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던 그리고 받게 되었던 바로 그날이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던 날 나는 48세의 김민준이었다. 남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 존경받는 CEO라고 불렀다. 실제로 그랬다. 내가 설립한 건설회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나는 강남의 랜드마크가 된 초고층 빌딩의 주인이었다. 화려한 타이틀과 거대한 부, 흔들림 없는 사회적 지위.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 자신조차도 그렇게 믿으려 애썼다. 그러나 내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았다.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깊고 차가운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 집은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지만 그 안은 늘 조용했다. 아내인 서연은 나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다. 그녀는 내게 부족함 없는 아내였고 우리 관계는 서로에게 존경을 표하는 동업자 같았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우리 사이에는 오랜 시간 동안 열정과 애정 대신 형식적인 대화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식사했고 함께 행사에 참석했지만 서로의 영혼에 대해 깊이 대화하는 일은 드물었다. 서로의 성공에 대해 축하를 건넸지만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선 묻지 않았다. 아이들은 이미 다 자라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고 딸은 독립해 혼자 살았다. 가끔씩 오는 전화 한 통과 명절에 겨우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전부였다. 그들의 성공은 내 자랑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성공의 정상에 서 있었지만 돌아보니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거대한 집은 나 혼자만의 섬이 되어 있었다. 그날도 그런 평범하면서도 외로운 날 중 하나였다. 나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우리 회사 지사 점검을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 비행기 1등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구름 위로 솟아있는 햇살은 눈부셨지만 내 마음은 먹구름이 낀 듯 무거웠다. 나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저녁 식사 약속, 지사 직원들과의 회의 일정 등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완벽하게 통제된 삶이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나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긴 비행 시간은 내게 무료함을 안겨주었다. 와인 한 잔을 마시고 책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비행기 저 뒤편에서부터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커지고 격렬해졌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비행기 전체를 울릴 만큼 크고 날카로웠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의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를 달래려 애썼지만 아기는 더욱더 크게 울 뿐이었다. 다른 승객들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은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때 한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아기 엄마에게 다가갔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젊고 앳된 얼굴, 그러나 눈빛은 사려 깊고 따뜻해 보였다. 그녀는 아기 엄마에게 차분하게 말을 건넸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기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친 표정으로 아기를 건넸다.
승무원은 아기를 안고 복도를 천천히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기에게 무언가 속삭이기도 하고 부드럽게 등을 토닥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기의 울음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울면서 몸부림쳤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결국 소용없군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내 잠이라도 청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으려는 찰나.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승무원은 조심스럽게 1등석 칸막이 뒤로 아기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녀는 내 근처에 있는 빈 좌석에 앉아 아기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야, 왜 이렇게 배가 고플까? 응? 괜찮아,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심이 담겨 있어. 내 굳어있던 마음마저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이내 결심한 듯 자신의 유니폼 상의 단추를 풀었다.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나는 깜짝 놀라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주변의 다른 승객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비행기 안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오직 아기에게만 집중했다. 아기는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젖을 빨기 시작했다. 격렬했던 울음소리는 서서히 잦아들었고 이내 작은 젖 빠는 소리만 들려왔다. 아기는 그녀의 품에서 편안함을 찾은 듯 곤히 잠이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깊은 사랑과 연민, 그리고 따뜻함이 그녀의 눈동자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그 순간 잊고 있었던 감정들을 다시금 떠올렸다. 내 아들과 딸이 어렸을 때 서연이 그들에게 젖을 먹이던 모습, 아기들의 작은 손이 그녀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던 모습, 따뜻하고 평화로웠던 그 시절의 기억이 마치 꿈처럼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꿈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아기가 잠든 것을 확인한 그녀는 다시 조심스럽게 아기 엄마에게 아기를 돌려주었다. 아기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었지만 그 행위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다. 착륙을 앞두고 나는 그녀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복도에서 서서 승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름표를 보았다. 한지수. 나는 그녀를 불러 세웠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내 말에 그녀는 살짝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내게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손님, 불편한 점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는 빙긋 웃었다. 아까 그 아기에게 하신 일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그저 아기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카를 돌봐서 아기들한테는 젖이 필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그녀의 대답은 꾸밈이 없었고 진실했다.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더욱더 끌렸다. 나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게 연락 주세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명함을 받아들고는 잠시 망설였다. 손님, 괜찮습니다. 전 괜찮아요.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피로와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그 눈빛은 내 오랜 공허함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나는 그녀가 단순한 친절 이상의 것을 원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아니,
어쩌면 내가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몰랐다.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연락 한번 주시면 됩니다. 나는 그녀의 손에 명함을 쥐어주고는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내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때 나는 이 작은 친절이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도로 변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한순간의 호기심, 혹은 외로운 중년 남자의 쓸쓸한 연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거부할 수 없는 욕망으로, 결국은 파멸적인 비극으로 이어질 씨앗이 되고 말았다. 착륙 후 나는 공항을 빠져나와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내 비서는 다음 일정들을 브리핑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한지수라는 이름의 젊은 승무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앳된 얼굴, 아기를 향한 따뜻한 눈빛, 그리고 젖을 물릴 때의 망설임과 결심이 담긴 행동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내 감정이 단순한 연민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의 파장이 내 안에서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꽁꽁 얼어붙은 호수에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내 삶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서도 나는 그녀의 명함을 꺼내 들었다. 김민준, 대경건설 대표이사. 명함에 적힌 내 이름과 직위는 내 삶의 성공을 상징했지만 그날 비행기에서 그녀에게 건넨 이 명함은 단순한 사업적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공허한 내 삶의 껍데기를 깨고 나가려는 나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시도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연락할 용기가 없었지만 혹시라도 그녀에게서 연락이 올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하노이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을 마셨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내 삶의 성공을 대변하는 듯 했지만 그 불빛들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처럼 내 마음은 여전히 외롭고 공허했다. 아내인 서연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다. 잘 도착했나요? 저녁은 먹었는지요? 형식적인 안부 문자였다. 나는 네, 잘 도착했습니다. 당신도 잘 지내고 있죠? 라고 답장했다. 우리는 부부였지만 우리의 대화는 늘 이처럼 비즈니스 관계의 보고서 같았다. 사랑이나 그리움 같은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린 샘물과도 같았다. 다음 날 나는 지사 업무를 보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하지만 틈틈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내 모습을 보며 내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늘 철저하게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둘러댔다. 그리고 마침내 출장 셋째 날 저녁이었다. 나는 호텔 방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한 통 도착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사장님. 저는 한지수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혹시 사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도움이 혹시 지금도 유효하신지요? 죄송합니다. 폐가 되는 것 같아 연락드리기까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녀의 연락을 기다렸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연민. 동시에 그녀의 절박함이 왠지 모르게 나를 흥분시켰다. 나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그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한지수입니다. 한지수 씨, 저 김민준입니다. 문자 잘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네, 지금은 응급처치를 받으셨는데
내일 아침에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제가 모아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절박함이 목소리에서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병원 이름이 어떻게 되죠? 수술비는 얼마나 필요한가요?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병원 이름과 필요한 금액을 알려주었다. 억 단위의 큰 금액이었다. 그녀는 이 금액을 말하면서도 죄스러워하는 듯 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내일 아침에 제 비서에게 연락해서 병원 측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지수 씨는 어머니 옆에서 잘 간호해 드리세요. 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감사의 말을 쏟아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감사함과 함께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놀라움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감격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누군가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해주는 행위에서 오는 권력과 쾌감. 나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괜찮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내 목소리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어두운 욕망이 묻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내 말에 숨을 죽였다. 조존이요? 내 조건이라기보다는 제 제안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수술비를 모두 부담하는 대신 한지수 씨가 저와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께요? 그녀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네, 제 옆에 있어 주세요. 저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 제가 외로울 때 옆에 있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세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단순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절박함을 이용해 내 공허함을 채울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있었다. 내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압력이 숨겨져 있었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한지수 씨 오해하지 마세요. 불법적이거나 강압적인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저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그런 존재가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제겐 필요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교묘한 유혹이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절박한 상황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길었다. 그녀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지 나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어머니의 생명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그녀를 유혹하는 악마 같은 내 제안이 있었다. 사장님, 제가 어떻게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한지수 씨, 어머니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술은 미룰 수 없죠. 제 제안은 당신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결정에 따라 저는 행동할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나는 나 자신이 악마처럼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내 감정의 공허함이 그녀를 향한 욕망으로 폭발하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했다. 나는 한 사람의 절박함을 이용해 내 외로움을 채우려 했다. 이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했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후회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끓어오르는 욕망과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마치 금단의 열매를 따려는 아담처럼 나는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녀에게서 다시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김인준 사장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다. 그 문자는 그녀의 모든 자존심과 희망, 그리고 절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문자를 보며 묘한 승리감과 동시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은 곧 그녀와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감에 묻혀버렸다. 나는 그녀를 구원해주는 사람이자 동시에 그녀를 지옥으로 이끄는 악마가 된 것이었다. 나는 내 비서에게 전화해 병원과 연락하여 수술비를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감사합니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어머니의 쾌유를 빕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답장했다. 나는 이 출장길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예감했다. 하지만 그 전환점이 나를 파멸로 이끌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는 갈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올 때는 내 삶의 공허함이 비행기 전체를 감싸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한지수와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나를 감쌌다. 나는 내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먼지 쌓인 일기장을 다시 꺼내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동시에 그것들이 불러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비서에게서 지시사항을 보고받았다. 사장님, 한지수 씨 어머니 수술비는 병원 측으로 모두 송금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수술도 잘 끝났다고 합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묘한 안도감과 함께 소유욕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확신 같은 것이었다. 나는 비서에게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그 일은 다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나를 맞았다. 출장 수고했어요. 저녁 식사 준비해 둘게요.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단정했지만 그 목소리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는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했다. 나는 밖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그녀 또한 묻지 않았다. 식사 후 서연은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업무를 보았고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깊은 감정에 고립하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누워서 한참을 뒤척였다. 나는 서연의 옆에서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한지수, 그녀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에게 젖을 물렸던 그 순수하고 따뜻한 행동. 나는 그녀가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상상했다. 나는 외로움에 지쳐 있었고 그녀는 그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며칠 후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몸조리 잘하고 계신가요? 그녀는 바로 답장했다. 네, 덕분에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입니다. 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녀에게 만날 것을 제안했다. 어머니, 병문안도 갈 겸 우리 약속했던 대로 식사라도 할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곧 승낙했다. 우리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의 익숙한 내게 정장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나온 그녀의 모습은 신선했다. 그녀는 여전히 앳된 얼굴이었지만 비행기에서 보았던 순수함과는 달리 약간의 불안과 초조함이 엿보였다. 그녀는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는 괜찮으신가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네, 사장님 덕분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아니셨으면 어머니는 아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괜찮습니다. 지수 씨는 어머니를 위해 용기를 낸 것뿐입니다. 그 용기가 옳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체념. 나는 그녀의 눈에서 내가 그녀에게 던진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지를 읽을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나는 그녀에게 내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공했지만 외로운 삶, 공허함에 지쳐있는 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경청은 내게 깊은 위안을 주었다. 지수 씨, 나는 돈이 많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죠.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마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그 따뜻함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이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다. 지수 씨, 내 제안이 부담스럽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진심입니다. 당신을 비난하거나 억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내 옆에 있어 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게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저는 제가 사장님의 외로움을 채워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사장님처럼 대단한 분께 제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지 지수 씨는 이미 나에게 큰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끌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내 삶의 깊숙한 곳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다. 그녀는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익숙해지도록 만들었다. 나는 그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그녀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항상 불안했다. 나는 그녀의 불안함을 없애주기 위해 더욱더 많은 것을 해주려 했다. 나는 그녀에게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다. 나는 아내에게는 늦은 야근이나 출장을 핑계로 둘러댔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은 무뎌졌다. 지수와의 만남은 나에게 활력을 주었고 나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 어린 시절 이야기,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서연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까지. 그녀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는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었다. 나는 그녀가 단순히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삶에 대해선 많이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삶에 대해 궁금했지만 그녀를 억지로 캐묻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그녀의 침묵이 그녀의 삶을 보호하려는 무언의 방어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드라이브를 갔다. 나는 한적한 해변에 차를 세웠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놀란 듯 손을 빼려 했지만 나는 꽉 잡았다. 지수 씨, 내게 진심을 말해줘. 나는 당신이 정말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저는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외롭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 때문에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서 순수한 진심과 함께 이 관계의 비극적인 한계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지수 씨, 시간이 지나면 진심은 변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 관계에서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는 것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사랑은 시작부터 불완전하고 위태로운 것이었다. 나는 이미 가정을 가진 남자였고 그녀는 나의 숨겨진 여자였다. 이 관계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같았다.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어 나를 덮쳐왔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다. 나는 아내인 서연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죄책감은 점점 무뎌졌다. 서연은 나의 잦은 야근과 출장을 수상하게 생각하는 듯했지만 그녀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우리 부부 관계는 이미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있었고 그녀 역시 그 껍데기를 깨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내게 당신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말하는 듯한 체념 섞인 눈빛을 보낼 때가 많았다. 그 눈빛은 나를 더욱 깊은 죄책감과 동시에 파괴적인 자유로움 속으로 밀어 넣었다. 한지수와 나는 만날 때마다 새로운 감정을 발견했다. 그녀는 내게 아내가 주지 못했던 순수한 웃음과 따뜻한 위로를 주었다. 나는 그녀 앞에서 성공한 사업가 김민준이 아닌 그저 외롭고 평범한 중년 남자일 뿐이었다. 우리는 함께 드라이브를 하며 아무 목적지 없이 길을 달렸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내가 읽는 책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물었다. 우리의 대화는 소박했지만 그 소박함 속에서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강물에 비치는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차분했다.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사장님, 저 같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신가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수 씨,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그저 돈을 벌고 성공을 위해 달리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내가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씨. 그녀는 내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겨 흐느꼈다. 나는 그녀의 등을 쓸어주며 그녀의 따뜻한 천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영원히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나는 그녀를 단순한 외로움 해소의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구원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나는 지수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가 퇴원하자마자 고급 요양원에 모시도록 도왔다. 그녀는 내게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감사함 속에서 그녀가 느끼는 빚진 마음을 보았다. 그녀는 내게 받은 모든 것들을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갚으려 하는 듯 했다. 나는 그녀의 그런 희생적인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더 소유하고 싶게 만들었다. 어느 날 지수와 나는 함께 여행을 갔다. 아내에게는 중요한 해외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우리는 베트남의 한 휴양지에서 며칠을 보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우리는 마치 세상에 단둘이 남은 연인들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지수에게 비싼 옷과 보석을 사주고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그녀는 내게 감사해 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듯한 슬픈 눈빛을 보낼 때가 많았다. 나는 그녀의 그런 불안감을 없애주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수 씨, 나는 이 관계를 숨기지 않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지수는 깜짝 놀라 내 손을 놓았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돼요. 사장님은 가정이 있으시고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지수 씨, 나는 서영과 오래전부터 남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 삶은 다시 공허해질 겁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나는 그녀를 설득하는 동시에 나 자신을 설득하고 있었다. 내가 서연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지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지수는 완강했다. 사장님,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장님 가정의 파탄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사장님 옆에서 잠시의 위로가 되어 드릴 뿐입니다. 사장님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나와의 관계를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거절이 나의 위선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증명하고 싶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는 지수에게 더욱더 집착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다. 나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했고 그녀에게 집착적인 사랑을 표현했다. 지수는 나의 집착에 힘들어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점점 생기를 잃어갔고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다. 나는 우리의 관계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예감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이 관계를 시작한 사람이 나였고 이 관계를 끝낼 사람도 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지수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었고 이제 와서 그녀를 놓아줄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내게 말했다. 민준 씨,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무뚝뚝하던 사람이 요즘에는 피곤해도 얼굴에 생기가 돌고 가끔은 혼자 웃기도 하고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 같군요. 서연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서연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요즘 사업이 잘 돼서 기분이 좋은 거야. 서연은 내 거짓말을 믿지 않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행복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은 내게 경고였다.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지수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 나는 서연의 경고가 나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내 욕망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오만함은 곧 내게 비극을 가져왔다. 서연의 경고는 내게 큰 충격이었다. 나는 그녀가 모든 것을 눈치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경고를 무시했다. 오히려 나는 그녀가 나를 추궁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내가 누군데? 나는 이 가정을 먹여 살리고 이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다. 내가 잠깐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한 행동이 왜 비난받아야 하는가? 나는 나의 죄책감을 서연에 대한 분노로 바꾸려 했다. 서연은 이미 내 삶에서 형식적인 존재였을 뿐이었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날 이후 나는 지수에게 더욱더 집착했다. 나는 그녀를 내 삶의 유일한 안식처로 여겼다.
우리는 자주 호텔 방에서 만났다. 그곳은 우리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규칙과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나는 지수에게 값비싼 옷과 보석을 선물했다. 그녀는 내게 너무 과분하다며 거절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에 억지로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아니, 지수 씨, 이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나는 당신에게 이 정도도 해줄 수 없는 남자가 아니야. 나는 그녀에게 나의 부를 과시하며 그녀의 불안감을 덮으려 했다. 하지만 나의 이런 행동은 그녀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었다. 지수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그녀는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항상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다. 나의 집착은 병적인 수준이 되어갔다. 나는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했다. 그녀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고 그녀의 일정을 캐물었다. 지수는 나의 이런 행동에 힘들어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의 소유물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는 사장님의 옆에 있을 뿐인데 제 삶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지수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삶을 억압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말에 화를 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는데, 당신의 어머니를 살렸고 당신에게 평범한 삶을 선물해 주었는데 당신은 왜 내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사장님, 저는 감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주신 것들이 저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장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쳤다. 돌아가? 어디로? 당신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나한테 매달렸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야? 내가 당신을 구해주었는데 당신은 나를 버리겠다고? 지수는 나의 분노의 겁을 먹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한지 깨닫지 못했다. 나의 오만함과 이기심은 이미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지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의 순수함과 따뜻함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내인 서연에게서 이혼 서류를 받았다.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졌다. 서연은 내게 어떤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깨끗한 이혼 서류였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충격에 휩싸였다. 나는 서연이 나와 이혼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부였다. 나는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나는 서연의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후였다. 나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인맥을 동원했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서연이 내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게 어떤 복수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내 삶에서 지워버린 것이었다. 그것이 가장 잔인한 복수라는 것을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서연과의 이혼으로 나의 삶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나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 수군거렸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지수에게 매달렸다. 지수 씨,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당신뿐이야. 당신만은 나를 떠나지 말아줘. 우리 이제 함께하자. 지수는 나의 말에 슬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장님, 이 모든 것이 저 때문이에요. 사장님의 가정이 파탄 난 것도, 사장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다 저 때문이에요. 아니야, 지수 씨. 당신 때문이 아니야. 서연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끝난 거였어. 당신은 나의 삶을 구원해 준 거야. 우리 이제 함께 행복해지자. 나는 지수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지수는 나의 손을 뿌리쳤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과 함께 행복해질 수 없어요. 사장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사장님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려 했지만 사실은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어요. 지수의 말은 내게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녀는 나를 거부했다. 그녀는 내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녀는 나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도, 가정도,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사랑한다고 믿었던 지수까지도. 나는 혼자 남았다. 거대한 집은 내게 감옥이 되었고 나는 그 안에서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몸부림쳤다. 나의 성공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나의 부는 나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나는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잃어가는 비극적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지수가 떠난 후 나는 산산조각 난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버렸다. 내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나는 아내인 서연도 그리고 지수도 모두 잃었다. 성공과 부를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과 가정은 내 손으로 무참히 파괴해버렸다. 거대한 저택은 이제 나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고 그 안은 온통 후회와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나는 매일 밤 술에 의존했다. 술에 취해 잠들면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면 더 큰 현실의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 떠난 후 그녀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늘 내 삶의 한 부분이었다. 그녀가 없는 집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육신처럼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흔적을 찾아 집안 곳곳을 헤맸다. 그녀가 읽던 책, 그녀가 쓰던 컵, 그녀의 냄새가 남아있는 옷가지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서연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그녀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나와의 모든 인연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그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았다. 서연과의 관계가 파탄난 이후 회사에서의 내 입지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연의 집안은 금융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혼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그들의 지원은 끊겼다. 나는 한때 나의 가장 큰 힘이었던 서연의 그늘에서 벗어나자마자 얼마나 무력한 존재였는지를 깨달았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나는 혼자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 했지만 이미 나의 정신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였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강인하고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지수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그녀가 떠나기 전 남긴 짧은 메시지 이후 그녀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가 되었다. 나는 그녀가 얻은 오피스텔에 찾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이사를 간 후였다. 건물 경비원은 내게 전에 같이 살던 남자친구가 왔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지수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의 삶은 내가 모르는 다른 부분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녀는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았고 나는 그녀를 완벽하게 소유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수없이 읽고 또 읽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과 함께 행복해질 수 없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행복을 주려 했지만 사실은 저를 지옥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그녀의 말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녀에게 행복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나로 인해 고통받았던 것이다. 나의 사랑은 그녀에게 족쇄였고 나의 집착은 그녀를 숨 막히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결혼 초기 나와 서연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우리는 행복해 보였다. 나는 서연의 사진을 보며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성공을 위해, 가정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다. 그녀는 내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골마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외로움을 외면했고 나의 외로움만을 채우려 했다. 나는 이기적인 남편이었고 이기적인 아버지였다. 나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들은 내 전화를 받지 않았고 딸은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딸의 말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나는 아이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행동은 그들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나는 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이들마저 잃어버린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믿었고 나의 성공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지수라는 젊은 여자를 이용했고 결국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나는 그녀에게 구원자가 아니라 악마였다. 나는 거대한 저택에 홀로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내가 꿈꾸던 성공의 결실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모든 죄와 후회가 응축된 감옥이 되었다.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그 모든 것이 내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돈도 명예도 그리고 사랑도 모두 잃었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깊고 차가운 공허함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내가 비행기에서 아기에게 젖을 물린 승무원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회사 경영은 파탄 직전이었고 나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언론의 비난과 투자자들의 항의에 시달렸다. 한때 내 이름 앞을 장식하던 존경받는 CEO라는 수식어는 파렴치한 불륜남이라는 오명으로 바뀌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고통받았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보다 나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지수를 잊지 못했다. 그녀의 마지막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장님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려 했지만 사실은 저를 지옥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나는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뒤늦게서야 깨달았다. 내가 그녀에게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녀의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였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서 어머니의 병원비를 빌미로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빼앗았다. 그녀의 모든 선택권과 행복을 강탈했다. 나는 그녀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파괴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그녀의 친구들과 지인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그녀가 내게서 멀어지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라는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준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지수의 어머니가 입원했던 병원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나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병원 로비에서 나는 병원 관계자에게 조심스럽게 지수의 어머니에 대해 물었다. 병원 관계자는 개인 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나는 그녀의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고 절박하게 매달렸다. 결국 나의 절박함에 못 이긴 병원 관계자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다. 한지수 씨의 어머니는 이미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나는 지수의 어머니가 수술 후 잘 회복하고 계신다고만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떠난 이유가 단순히 내가 싫어서가 아니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 것이다. 그녀는 내가 준 돈과 나의 집착 속에서 어머니를 잃었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해 나를 떠난 것이었다. 나는 지수에게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녀는 내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은 것 같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내가 그녀에게 준 모든 것들이 결국 그녀에게 어머니를 잃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나는 그녀가 어머니의 장례를 혼자 치렀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가장 힘든 순간에 그녀의 옆에 있어주지 못했다. 나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녀의 슬픔을 외면했다. 내가 그녀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던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비극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행적을 쫓아 그녀가 살았던 오피스텔 주변을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우연히 그녀의 전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지수에 대해 물었다. 그는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 김민준 씨죠? 지수 씨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지수 씨를 흔들었던 당신 때문에 지수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십니까? 지수 씨는 당신을 만나고 나서부터 모든 것을 잃었어요. 꿈도, 희망도, 그리고 사랑도. 당신 때문에 지수 씨는 자신의 삶을 포기했어요. 그의 말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나는 지수에게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빼앗은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꿈을 짓밟았고 그녀의 삶을 파괴했다. 나는 그녀의 남자친구에게서 지수가 얼마나 나를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나를 피하고 싶어 했는지 듣게 되었다. 지수는 내게서 도망치기 위해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이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듣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켰다. 나는 그녀에게 구원자가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악마였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녀를 소유하고 싶었던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도, 가정도,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지수까지. 나는 나의 삶을 되돌릴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믿었고 나의 성공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돈은 사랑을 살 수 없었고 나의 성공은 내게 파멸을 가져왔다. 나는 텅 빈 거실에 앉아
텅 빈 내 삶을 바라보았다. 나의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의 부는 내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나는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잃어가는 비극적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은 외로운 노인에 불과했다. 나의 남은 삶은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끝날 것이다. 지수가 떠나고 서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 나의 삶은 멈춰버렸다. 나는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회사는 더 이상 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고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한때는 성공과 부를 향해 질주하던 나였지만 이제는 모든 의욕을 잃고 폐인처럼 살고 있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은 후회와 끝없는 공허함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노숙자가 내 회사 건물 앞에서 노숙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피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그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이미 삶의 희망을 잃은 듯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한때 나의 회사에서 잘 나가는 직원이었지만 나의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사과하고 그를 돕고 싶었지만 그는 나의 도움을 거절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와서 저를 돕는다고 한들 제 인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내가 지수와 서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나는 나의 오만함과 이기심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뒤늦게서야 깨달았다. 나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다.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으림을 다해 공부하고 일했다. 나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나의 가정, 나의 아내, 나의 아이들,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 나는 나의 성공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성공은 내게 아무런 행복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더욱더 외롭고 공허하게 만들었다. 나는 한때 나의 가장 큰 힘이었던 서연의 그늘에서 벗어나자마자 얼마나 무력한 존재였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서연을 이용했고 그녀는 내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녀는 나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지만 나는 그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다. 나는 그녀의 외로움을 외면했고 나의 외로움만을 채우려 했다. 나는 이기적인 남편이었고 이기적인 아버지였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나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나는 지수를 잊지 못했다. 그녀는 내게서 어머니를 빼앗겼고 남자친구를 잃었고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나는 그녀에게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빼앗았다. 나는 그녀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파괴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수없이 읽고 또 읽었다. 사장님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려 했지만 사실은 저를 지옥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그녀의 말은 내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내게서 영원히 떠나버렸다.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도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아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했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지 못했다. 나는 그들에게 부끄러운 아빠였다. 나의 분류는 그들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들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들은 내게 그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믿었고 나의 성공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돈은 사랑을 살 수 없었고 나의 성공은 내게 파멸을 가져왔다. 나는 나의 삶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나는 텅 빈 거실에 앉아 텅 빈 내 삶을 바라보았다. 나의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의 부는 내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나는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잃어가는 비극적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은 외로운 노인에 불과했다. 나의 남은 삶은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끝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나의 집 앞에서 서성이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다. 그는 바로 나의 아들이었다. 나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나를 멸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말은 내게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아들에게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였다. 아들은 내게 등을 돌리고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나를 떠나버린 것이다. 나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이 떠난 후 나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거대한 저택은 마치 나를 가두는 감옥 같았다. 나의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돈은 더 이상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명예는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잠들고 아침에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깨어났다. 나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나는 그 나락에서 벗어날 힘조차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서연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녀는 사회복지 사업에 전념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처럼 화려하고 우아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그녀가 나를 떠난 후 자신의 삶을 찾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슬픔과 후회를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상처만 남겼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었는지를 뒤늦게서야 깨달았다. 나는 서연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녀의 행복한 삶에 내가 다시 나타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그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지수와의 마지막 기억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그녀는 내게서 어머니를 빼앗겼고 남자친구를 잃었고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나는 그녀에게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빼앗은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수없이 읽고 또 읽었다. 사장님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려 했지만 사실은 저를 지옥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그녀의 말은 내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내게서 영원히 떠나버렸다. 나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그녀가 나라는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준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게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다. 나는 그녀의 자유를 보며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슬픔과 후회를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상처만 남겼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었는지를 뒤늦게서야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신문 기사에서 지수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녀는 한 작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소박한 삶의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나를 떠난 후 자신의 꿈이었던 간호사라는 직업을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그녀가 일하는 병원을 찾아갔다. 나는 병원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처럼 앳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그녀가 나를 떠난 후 자신의 삶을 찾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슬픔과 후회를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상처만 남겼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었는지를 뒤늦게서야 깨달았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불안과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사장님, 어떻게 여기에? 지수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녀는 당황한 듯 나를 일으키려 했다.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인데요. 아니, 괜찮지 않아. 나는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 나는 당신의 어머니를 빼앗았고 당신의 삶을 파괴했어.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주려 했지만 사실은 당신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어. 나는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그녀에게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 그녀는 나의 눈물을 보며 말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천이 나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사장님,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사장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장님도 이제 그만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그녀의 말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원망하고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나를 용서했다. 그녀는 내게 상처만 남겼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를 뒤늦게서야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용서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슬픔과 후회를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녀는 나를 용서했다. 나는 그녀의 용서를 통해 나의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었다. 나는 지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지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죄를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병원을 나왔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빌며 나의 남은 삶을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믿었고 나의 성공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돈은 사랑을 살 수 없었고
나의 성공은 내게 파멸을 가져왔다. 지수를 만난 후 나는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거대한 돌덩이 하나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내게 용서를 선물했고 나는 그 용서를 통해 나의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용서받았다고 해서 나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그것이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한 합당한 대가였다. 나는 회사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다. 나는 나의 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나의 부는 나를 파멸로 이끌었다. 나는 나의 돈으로 지수의 어머니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내 삶 속으로 끌어들였고 결국 그녀의 삶을 파괴했다. 나는 나의 부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은 사랑을 살 수 없었고 행복을 살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다. 나는 거대한 저택을 팔고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했다. 화려한 성공의 상징이었던 저택은 이제 내게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죄와 후회에 짓눌려 살았다. 나는 나의 삶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아파트로 이사한 후 혼자서 소박하게 살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다. 연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웃었고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뛰어다녔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나의 지난 날을 떠올렸다. 나도 한때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나는 그 행복을 당연하게 여겼고 결국 나의 손으로 그 행복을 부셔버렸다. 나는 서연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나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지만 그녀의 흔적은 나의 삶 곳곳에 남아있었다. 나는 그녀가 좋아했던 커피를 마셨고 그녀가 즐겨 읽던 책을 읽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떠난 후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상상하며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나는 그녀의 행복한 삶에 내가 다시 나타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나는 지수를 잊지 못했다. 그녀는 내게 용서를 선물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준 상처를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를 빼앗았고 그녀의 삶을 파괴했다. 나는 그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수없이 읽고 또 읽었다. 사장님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려 했지만 사실은 저를 지옥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그녀의 말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내게서 영원히 떠나버렸다. 나는 그녀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슬픔과 후회를 느꼈다.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도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였다. 나의 불륜은 그들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들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들은 내게 그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믿었고 나의 성공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돈은 사랑을 살 수 없었고 나의 성공은 내게 파멸을 가져왔다. 나는 나의 삶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나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비행기에서 아기에게 젖을 물린 승무원을 만났던 그날, 나는 그녀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나는 그 제안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제안은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비극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녀를 구원하려 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파괴했고 나의 가정을 파괴했고 나 자신을 파괴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은 외로운 노인에 불과했다. 나의 남은 삶은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끝날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믿었고 나의 성공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돈은 사랑을 살 수 없었고 나의 성공은 내게 파멸을 가져왔다. 나는 조그만 아파트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나의 지난 날을 후회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믿었고 나의 성공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돈은 사랑을 살 수 없었고 나의 성공은 내게 파멸을 가져왔다. 나는 나의 삶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은 외로운 노인에 불과했다. 나의 남은 삶은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끝날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믿었고 나의 성공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돈은 사랑을 살 수 없었고 나의 성공은 내게 파멸을 가져왔다. 나는 나의 삶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